인류가 풀어야 될 7가지 난제를 밀레니엄 난제라고 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한 문제당 무려 상금이 100만 달러, 대략 14억 정도 되고, 만약에 이 방정식을 푼다면은 아마도 노벨 물리학상은 거의 수상이 확실시 되지 않을까. 필즈상이나 아벨상도 수상할 수 있을 것으로 이 문제를 꼭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흐름의 과학인 유체역학을 연구하고 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서 과학책을 쓰고 있는 작가 송현수입니다. 일단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설명하기 전에 유체역학이란 좀 낯선 용어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유체라고 하면은 조금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잘 아닌 것 같아요. 유체 이탈이라고 하지만 그 유체와는 좀 의미가 다른 유체인데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배우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체를 제외한 액체와 기체를 합쳐서 이제 유체라고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물과 공기가 액체와 기체의 대표적인 예고, 그러다 보니까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물과 공기가 흐를 때 발생하는 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체라는 거는 한자로 흐를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체를 유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유체로는 우리가 바람이 분다든지 강물이 흐른다든지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유체역학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람이 만든 기계 중에는 비행기가 공기를 가르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자동차 형상을 최적화해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연구, 그리고 우리가 수도관을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흐름, 그리고 송유관에는 기름을 운송하고 우리 몸 안을 흐르고 있는 혈액 등,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 주변 거의 모든 것이 유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이해하기 전에 유체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체는 밀도와 점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밀도는 부피당 가지고 있는 질량이고요. 점성은 끈적끈적한 점도를 얘기합니다. 유체의 흐름에서 중요한 거는 압력과 속도입니다. 이렇게 밀도와 점성, 압력과 속도,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서로 엮어서 만든 식이 바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수학자나 과학자,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비에는 프랑스의 공학자 클로드 루이 나비에, 그리고 스토크스는 영국의 수학자 조지 스토크스,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 식이 완성된 지는 무려 1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가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방정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방정식이 어렵나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방정식의 유형은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용어 자체가 좀 어렵죠. 비선형이란 얘기는 선형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선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직선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 문제라고 하면은 자동차가 속도를 2배를 내게 되면은 도착 시간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죠. 일정한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근데 비선형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수명을 예측한다. 그러면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차종이 무엇인지, 주행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운전자의 주행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내구성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연비와 날씨, 도로 조건들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요소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것들끼리 서로 얽혀있고 설켜 있어서 풀 수가 없는 문제들,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비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또 예를 들자면은 선형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서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시속 100km면은 시간이 얼마 걸리겠다라고 예상이 되죠. 그런데 비선형 문제는 마치 우리가 산길을 가는 것과 비슷해요. 산의 길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갈래가 있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나의 체력 상태에 따라서 혹은 컨디션에 따라서 정확하게 도착 지점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는 게 복잡하고 어렵죠. 그런 문제를 비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풀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든 뉴스 1면에 다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수학자들이 만든 클레이 수학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수학연구소에서 2000년도에 새천년을 맞이해서 인류가 풀어야 될 7가지 난제를 밀레니엄 난제라고 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은 한 문제당 무려 상금이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4억 정도 되고 노벨상 상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 7가지를 정해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정식이다 보니까 유체의 흐름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식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물리학에도 연관이 강하게 있고 과학뿐만 아니라 공학, 환경,
의학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정식을 푼다면은 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물리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노벨 물리학상은 거의 수상이 확실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필즈상이나 아벨상도 수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학자나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즈상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만 40세 이하의 수학자들에게만 수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40살이 넘었다고 해서 그럼 난 필즈상을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필즈상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 앤드류 와일스 같은 경우는 4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상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나비에르-스톡스 방정식 역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0세 이상이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꼭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나비에르-스톡스 방정식을 푼다고 해서 그 해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이 밀레니엄 난제가 아니고요. 그 해가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한다면 그 해가 매끄러운지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끄럽다는 표현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은 어떤 지점에서 연속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 만약에 뾰족한 함수라면은 그 뾰족한 부분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비선형 방정식의 경우에는 대체로 특이점이라고 해서 뭐 뾰족한 부분에 해가 있다던가 불연속적으로 해가 있다던가 해서 미분이 조금 힘든 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매끄럽다는 표현은 그 해 주변에서 연속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 단순화시키면은 이제 곡선에 가깝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가 존재하는지 증명을 하면 되고 반대로 해가 존재하는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또 증명해도 역시나 이제 문제를 푸는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밀레니엄 7대 난제 중에 하나가 나비에르-스톡스 방정식이고 나머지 6개 문제 중에 지금까지 딱 하나 풀렸습니다. 2002년도에 러시아 수학자 그리고리 페렐만이라는 사람이 푸엔칼의 측축을 증명해서 이 문제를 유일하게 푼 사람이 되는데요.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 페렐만 수학자가 필즈상 수상자로 결정되는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 상금으로 번 100만 달러도 그래도 거절하고서 본인은 수학 문제에만 계속 집중하고 싶다고 하고서 어딘가 은둔해서 계속 수학 난제만 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특정 시간 동안 얼마만큼 거리를 이동했냐 이걸 이제 속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특정 시간을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100km 이동했다. 그럼 1시간이 뭐 사람마다 느끼기 다르겠지만 좀 긴 시간이죠. 1시간이 아니라 1분, 1분보다 더 짧은 1초, 1초보다 더 짧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시간을 줄여 나갔을 때의 속도, 뭐 순간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구하는 방식은 이제 미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해를 구할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어떤 점에서도 미분이 가능하다.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다. 그 특정 점이 아니라 그 점 주변에서도 기울기를 연속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매끄럽다는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특정 지점에서 값이 튀는 그 해가 아니라 특정 해의 주변에서도 연속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값이 변화한다라는 거를 이제 매끄럽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든 학문이 다 어렵지만 유체역학은 조금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구공이 날아가는 걸 보면은 물리학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심지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궤적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 지식이나 물리학 지식이 없어도 야구공이 날아가는 궤적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일단 강물이 흐르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강물 표면 위의 어떤 파도 치는 모습, 물결의 모습만 볼 수 있지 강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강물이 흐르는 걸 볼 수가 없고 강을 따라서 흘러가는 모래알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계공학과 학생들이라면 소위 말해서 4대 역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동력학 이렇게 4개를 배우는데 아마도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역학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4개 중에 유체역학이 확정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체와 다른 유체의 특성 때문에 유체역학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공, 자동차가 움직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속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 눈에 보이죠. 심지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의 움직임도 뉴턴의 이 법칙에
법칙인 F는 ma로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구공을 굉장히 세게 내려쳐서 그 두 개로 부서지지 않는 한 하나의 점처럼 움직입니다. 공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점, 이걸 질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의 점처럼 움직여요. 반면에 어떤 물을 한 바가지 떠서 그걸 우리가 던진다고 하면은 물방울이 수없이 여러 개로 갈라지죠. 하나하나를 쫓아가는 것도 어렵고 그게 어떻게 튈지도 예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고체 덩어리는, 자동차 같은 고체 덩어리는 사열 종대로 움직이는 군인들이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군인들이 10분 후에 어디로 움직일지 방향과 속도를 알면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죠. 그런데 유체 같은 경우는 자기 맘대로 뛰노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하나하나 학생들이 어디로 이동할지도 어려울 뿐더러 여기 이렇게 몰려있고 따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 맘대로 자유롭게 변형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유체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거는 훨씬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눈앞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어디로 튀는지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화가 잭슨 폴록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드리핑 기법이라고 해서 물감을 붓에 묻힌 다음에 쓱 문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위에서 뿌리죠. 흩뿌리는 방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는 유체역학자들한테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자들이 실제로 잭슨 폴록이 그림을 가지고 유체역학적으로 분석한 논문도 있고요. 잭슨 폴록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살아 돌아와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재현하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보통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자기가 재현하라고 하면은 똑같진 않더라고 거의 비슷하게 아마 재현할 수 있을 텐데요. 잭슨 폴록의 그림은 위에서 흩뿌리듯이 유체 물감이 랜덤하게 불규칙하게 튀는 그림이기 때문에 재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물 한 방울이 아니라 파도가 치는 모습은 훨씬 더 복잡하고 파도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학자 중에 호레이스 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간다면은 꼭 해답을 얻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자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유체의 난류유동이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그나마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진 양자역학보다도 유체역학이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유체역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기와 물로 일단 둘러싸여 있죠. 지구의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라는 단어는 지극히 인간 중심의 관점이 아니냐. 땅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땅 지자를 써서 인간이 지구라고 부르지, 사실은 땅보다는 바다가 70% 차지하니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아니라 수구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물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의 양수에서부터 태어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체로 둘러싸여 있었고, 태어나서는 끊임없이 숨을 들이내쉬고 마시고 합니다. 이거 역시 공기라는 유체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도 유체죠. 매일 마시는 물도 유체.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몸 안을 흐르고 있는 24시간 순환하는 혈액도 유체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것들이 유체이기 때문에 유체역학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사실 모든 학문이 중요하지만 유체역학만이 가진 특징, 물과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전기나 인터넷, 자동차 없이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죠. 하지만 마실 물이 없으면은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에는 수로를 건설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건축학과 유체역학이 발전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최적의 경사도, 그리고 수압, 수로의 벽면과 물에서 발생하는 마찰, 저항 등을 이제 고려하는 과정에서 유체역학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건 너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냐,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실 물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정수기에서 바로 물을 떠서 마실 수 있고 편의점 가서 물을 사 마실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네팔 같은 고산지대에서는 수도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수 공급이 아직도 어렵다고 해요. 그런 나라에서는 공기 중의 수분을 어떻게 응축시킬 것이냐, 안개 수집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공기 중의 수분을 천 같은 데서 최대한 맺히게 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식수로 마시곤 합니다. 이런 분야도 하나의 유체역학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유체역학은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등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중요성에 비해서 다루는 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체역학은 항공우주, 자동차, 토목, 건축, 기계공학 같은 현대 산업과학기술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더 큰 스케일에서는 기상학, 해양학, 지구과학처럼 기후와 관련된 어떤 연구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몸 안을 흐르고 있는 혈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를 해석한다든지 호흡기 흐름, 그리고 약물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도 의학이나 생체공학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가장 중요한 분야죠.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도 유체역학이 중요한데 풍력발전, 수력발전, 풍력은 바람, 수력은 물이니까 역시나 유체역학과 관련된 분야고 원자력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면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식혀주기 위한 냉각 시스템 역시나 유체역학으로 보시면 되고 환경에서 중요한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도 유체역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쉽게 설명하는 거는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푸는 것만큼이나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알기 전에 유체의 흐름을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공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투수가 야구공을 던졌다. 그럼 그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속도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간다. 가장 중요한 물리적 요소 역시 속도일 겁니다. 유체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유체의 흐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알고 싶은 거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그런데 이 속도는 압력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바람이 불 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데 압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겠죠. 압력 차이가 없다면은 속도는 생기지 않겠죠. 유동 자체가 생기지 않겠죠. 이만큼 속도와 압력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유체의 흐름과 관련된 두 가지 요소, 속도와 압력이고요. 흐르는 걸 제외하고서 유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체 덩어리도 마찬가지죠. 솜뭉치가 있고 쇠가 있다고 할 때 어떤 게 더 무겁나요? 사실은 그건 알 수가 없죠. 솜이 예를 들어서 2kg고 쇠가 1kg다. 그럼 솜이 쇠보다 더 무거운 게 되겠죠. 물론 부피는 훨씬 크겠지만. 그래서 단순히 무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고 그 물질이 가진 특성을 보려면은 무게보다는 질량보다는 밀도를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솜이 우리가 가볍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는 밀도가 낮기 때문이고 쇠는 밀도가 높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밀도의 어떤 특성을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고체는 없는 유체만 가지고 있는 점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꿀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유체지만 물을 미는 것과 꿀을 미는 것, 우리가 물 안에서 헤엄치는 것과 꿀 안에서 헤엄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겠죠. 그 이유는 꿀은 점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체의 특성, 유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밀도와 점성, 그리고 흐를 때 발생하는 요소들은 속도와 압력, 이렇게 크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도, 점성, 속도, 압력, 이 네 가지가 서로 어떤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정리한 식이 바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아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복잡한 식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식은 앞에 단서가 붙어요. 비압축성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다 이렇게 붙는데, 비압축성이라는 얘기는 압축성이 따로 있다는 얘기 있죠. 우리가 압축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스펀지 같이 푹신푹신한 것들은 압축되는 느낌이 드는데, 물을 압축한다 혹은 공기를 압축한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압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압축되는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유체역학자들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너무나 압축까지 감안을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가정을 하는 거죠. 압축이 실제로 되지만 그게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비압축이라고 가정을 하고 비압축성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초음속 전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 경우에는 공기가 실제로 압축되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압축성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써야 되고,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속도와 압력이 있고 밀도와 점성,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중력 가속도, 이렇게 식에 등장을 하는데요. 밀도와 점성도 온도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상수에 가깝기 때문에 고정된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 속도와 압력 두 가지예요. 근데 속도와 압력은 서로 연관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식을 계산해서 속도 U는 이렇게 딱 떨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선형 항이 저기 있기 때문에 U는 하고서 얼마다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저 복잡한 식 안에 속도가 무려 4개나 들어가 있죠. 압력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U는 하고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U가 현재의 값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현재 속도, 그리고 현재의 압력은 측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0.1초 후에 어떻게 바뀔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1초 후에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이거를 풀고 싶은데 풀 수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값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냥 찍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20곡의 게임을 하거나 숫자 업다운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30살입니까? 하면 업 하면은 그거보다 높게 40, 다운, 35, 업, 37, 다운, 36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차차 값을 추정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현재의 값을 알고 있고 압력을 알고 있는데 현재의 속도가 1이라고 하면은 그게 갑자기 100으로 1초에 100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 주변부터 탐색을 하는 겁니다. 1이라고 하면은 한 1.5 정도 넣어볼까 했는데 1.5 넣었는데 아닌 것 같아. 2 넣었더니 너무 다시 오히려 오차가 커졌어. 그럼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1.3 1.3 넣었는데 좋아졌어. 1.4 1.42 이런 식으로 점점 업다운 게임 하듯이 점점 맞춰가는 겁니다. 속도 넣고 압력 넣고 해서 그 두 가지를 맞춰 나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야겠죠. 한 번에 딱 맞추기는 어렵죠. 그래서 업다운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사람 손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걸 컴퓨터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산 유체역학, 영어로는 CFD라고 합니다. 이 식을 풀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빠르게 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정식의 목표는 속도와 압력을 정확한 값을 알고 싶은 건데 업다운 게임식으로 수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는 사실 정확한 값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굉장히 가까운 값을 얻는 과정에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한 값을 1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에 1을 맞추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0.8, 0.9, 0.4, 0.94, 0.945 이런 식으로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1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0.99998까지 도달했는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1의 값을 얻는 건 사실 공학 쪽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적당한 값,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근사치를 얻는 거를 현재로서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반복을 해야 되고요. 자, 이걸 계산할 때 만약에 야구공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그것만 계산하면 되지만 유체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들이 자기 멋대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점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판 격자 무늬처럼 이걸 쪼갭니다. 그거를 메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대표하는 하나의 점, 이 공간을 대표하는 하나의 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점들이 어디로 이동할까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격자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겠죠. 마치 우리가 화면을 볼 때 해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선명하게 보이고 안 보이고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격자를 굉장히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량이 점점 많아져요. 이게 2차원이라면은 하나의 사각형을 절반으로 쪼개면 4배가 되겠죠.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니까 하나가 절반 쪼개면 8조각이 됩니다. 8배를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거를 하나를 4등분씩 한다. 그러면은 1이 아니라 64배가 되겠죠. 계산량이 64배가 되면은 하루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64일에 걸쳐서 컴퓨터가 풀어야 됩니다. 비용으로 생각해도 64배가 더 많이 든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도를 위해서는 굉장히 격자를 잘게 나누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격자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진 않고요. 그래서 비행기 날개를 하면은 압력과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그쪽은 격자를 굉장히 촘촘하게 하고 좀 비행기 날개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격자를 조금 듬성듬성하게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격자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게 되고요. 공간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1초 후를 계산하는데 그것보다는 0.1초, 0.01초 간격을 굉장히 줄인다면은 1초의 결과를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1초의 결과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것보다 0.001초로 나눠서 그걸 여러 번 계속 조금씩 계산하면 더 정확한 값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는 거 역시 계산량을 많이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한정 작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는 우리가 맨날 날씨를 확인을 하잖아요. 기상예보를 확인하는데 아마 기상청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상청에 아는 분이 있진 않지만 편을 들자면은 기상예보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유체역학이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체역학은 말 그대로 공기의 흐름, 물의 흐름 이걸 나비스톡 방정식으로 어느 정도는 풀 수가 있는데 기상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유체뿐만 아니라 열의 이동까지 고려를 해야 되죠. 낮에는 태양이 뜨니까 태양 복사, 밤에는 복사
복사열을 방출하면서 냉각되고 이런 열 문제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 복합적이고 그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모델링해야 됩니다. 우리가 파도가 친다고 해봤자 파도 몇 미터만 계산을 하면 되죠. 유체역학에서는. 근데 지구 전체를 모델링을 해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석해야 될 분야가 너무나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써도 계산량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산이 많고 고층 빌딩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날씨에 국소 지형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가장 또 힘든 점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날씨를 예측해라, 내일 날씨를 예측해라. 그 대신에 만약에 1년의 시간을 준다면 아마 기상학자들도 충분히 정확하게 예측을 할 거예요. 근데 날씨의 특성상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자를 듬성듬성하게 할 수밖에 없고 시간 간격도 듬성듬성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너무 촘촘해지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당일보다 더 늦게 결과가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잘 풀게 되면은 일단 날씨 기상 예보는 훨씬 더 정확해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의외로 컴퓨터 그래픽, 영화에서 보는 컴퓨터 그래픽에도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도가 치는 모습, 물방울 튀는 모습을 예전에는 그냥 디자이너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그렸다고 해요. 90년대만 하더라도 컴퓨터 그래픽을 보면 굉장히 어색하죠. 현재 실제 모습과 다르니까.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디즈니에서 물리학자, 수학자, 유체역학자, 컴퓨터 공학자를 대거 채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풀게 합니다. 컴퓨터로. 그 알고리즘을 풀고 났더니 실제 파도가 치는 모습을 거의 그대로 구현하고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이게 CG인지 아닌지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의 론 페드큐 교수가 아카데미 영화제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영화에 있어도 컴퓨터 그래픽에 있어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비행기나 자동차, 선박 등이 운행을 할 때도 근처에 난류가 형성되는데 이것들을 잘 제어할 수 있다면은 연료 소모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딱 와닿진 않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산업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몸 안을 흐르고 있는 혈액, 파이프 내의 물의 흐름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도 일종의 펌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혈압, 혈관벽과의 탄성 이런 것들 연구하면은 동맥경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